자, 시작할게요. 94쪽 교술 갈래. 지난 시간에 우리 배웠던 교술에 갈래. 자, 교술이 뭐라고 했었어요? 기억나요? 교술. 우리 일주일 지났어요, 여러분. 교술은 있는 그대로 적는다라는 뜻이야. 그래서 우리가 직접 겪은 일이나 관찰한 거를 그대로 적는 걸 교술이라고 해요. 그래서 교술 갈래는 그렇게 내가 직접 겪은 일이나 내가 관찰한 것들을 그대로 적고 거기에서 얻은 깨달음을 이야기하는 문학 갈래, 그걸 교술 갈래라고 했죠. 대표적으로는 수필이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지난 시간에는 현대 수필을 배웠고 오늘은 고전 수필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고전 수필은 현대 수필이랑 비슷하지만 형식이 좀 더 다양하기도 하고 지금은 있잖아. 우리가 직접 완전히 다 겪은 일들을 이야기를 하잖아. 근데 옛날에는 그런 상황을 가정해서 좀 상정해서 나타내기도 했어. 근데 원칙적으로 우리는 교술 갈래이기 때문에 여기 체험자, 경험하는 사람은 허구의 인물이 아니라 직접 작가 자신이다라고 이야기를 그렇게 생각하고 문제를 풀 거예요. 문제에 나오면 그렇게 할 거야. 그래서 고전 수필이라는 건 우리 왜 중간에 소설이 만들어지기, 소설은 언제부터 발전했다 그랬어, 소설? 그거 한 몇 주 됐잖아, 그치? 잊어버릴만 하지, 그치? 조선 전기부터 발전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소설이 어떤 형식을 딱 갖추고 갈등을 제대로 담아낸 그런 소설이 발전한 건 조선 전기부터고 고려시대의 폐가문학부터 조선 후기까지 그러니까 조선 전기부터는 소설과 함께야. 그러니까 고전 수필이라는 건 글이야. 글, 산문 형식이긴 한데 소설의 형식을 갖추진 않고 직접 겪은 일이라든지 체험한 이야기들을 좀 자유롭게 적은 이런 고전 수필. 우리 전에 배웠던 폐관 문학 기억나요? 자, 폐관이 뭐였어? 폐관. 그래요. 우리 그냥 처음 수업한다 생각하고 내 얘기를 할게. 자, 폐관이라는 건 어떤 벼슬의 이름이었어. 거리의 이야기를 수집해서 모아서 정리하는 그런 벼슬의 이름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거리에서 들은 이야기, 에다가 양념을 좀 쳐가지고 만든 문학이 폐관 문학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완전한 소설은 아니지만 수필과 소설의 중간 단계 정도 된다고 했었어.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전 수필이라고 하고요. 이때부터 시작된 게 조선 후기까지 창작된 자, 형식이 어때? 자유로워. 소설이라고 하면은 허구의 이야기여야 돼. 그리고 갈등의 구조가 좀 있어야 돼. 그리고 인물들 간의 갈등이 있어야 돼 라고 하는데 수필은 그거보다 좀 더 자유롭게 자기가 겪은 일들을 좀 편안하게 적을 수가 있어서 수필은 되게 다양한 작자층에서 향유가 됐다라고. 그래서 고려시대와 조선시대 보면요. 고려 후기의 수필은 주로 어디? 폐관, 아까 그 벼슬 있죠? 거리의 이야기를 수집했던 그런 폐관들이 남긴 기록에서 비롯됐고요. 주로 풍속, 인물, 예술 등에 대한 기록과 교훈적인 비평 중심이었다라고요. 그러니까 깨달음이라고 하지만 좀 이렇게 교훈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다뤘다. 요거 이제 나올 때 이야기를 할게요. 자주 나오는 우리가 자주 뭐 문제 나오거나 하진 않아가지고 나올 일이 많진 않아요. 우리가 내신에 이제 자주 나오는 건 이 고전 수필 고려시대에 설이 많이 나와. 설. 오늘 여기 책에서 나올게요. 처음 우리 책에 지금 들어있는 슬견설이라는 수필이랑 설이야, 설. 종류가 설이야. 다음 우리가 지금 여기 외려설이라고 나왔는데 외려설은 하지 않고 선생님 아까 나눠줬잖아. 이욕설 할 거예요. 둘 다 고려시대의 이규보라는 사람의 문학이에요. 왜 이거 두 개를 할 거냐면 이 두 개가 내신에 엄청 많이 나와. 내신에 언제 나오냐면 논증 방법에서. 연역, 귀납, 유추 배울 때 이게 유추의 방법을 활용한 이야기의 예로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 그래서 요거를 오늘 요걸 볼 거야. 왜냐면 여기 이 부분이 뭐 문제에 특별하게 엄청 많이 나오는 부분은 아니야. 근데 우리 내신에 나오기 때문에 내신 위주로 볼게요. 그래서 개념 설명 좀 간단하게 할게요. 그래서 조선시대에는요, 우리의 큰 두 가지 전쟁, 부전쟁,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등을 거치면서 항상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거치면서 뭐가 확대됐다 그랬어요? 작자층, 작가가 확대됐다 그랬지. 그러니까 원래 양반들만 문학을 쓰고 즐겼는데 서민들까지, 여성들까지 많이 즐기게 되었다. 그래서 개인의 체험이나 역사적 사실에 대해 기록해야 한다는 인식이 커졌고 산문화 경향에 따라서 다양한 작품들이 창작이 됐다. 당연히 초기에는 당연히
양반쯤. 조선시대 문학은요, 다 거의 그건 똑같아. 초기에는 양반 중심, 나중에로 갈수록 작자층이 확대됐다. 바뀐 게 아니야. 확대된 거야. 이 중심으로 한문수필, 처음에는 한문수필이었으나 17세기경부터 한글이 광범위하게 보급되고 작자층도 확대되면서 한글 수필들이 널리 쓰였다. 당연히요. 여자들이 많이 참여하게 됐겠지. 그래서 여기 보면 내간이라는 말이 나왔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간은 부녀자가 거처하는 곳을 이르는 말이야. 그래서 이 내간체라는 문체는 격식을 딱 차린 문체가 아니라 부녀자가 좀 편안하게 말하듯이 하는 말을 내간체라고 해요. 그래서 관념적이고 규범적인 한문과 달리 일상적 체험과 느낌을 진솔하게 표현하며 여성다운 섬세한 관찰력, 표현력 이런 정서를 표현한 걸 내간체라고 한다라는 거 그냥 알아두세요. 발달 배경 간단하게 보고 갈게. 아까 이야기했듯이 수필은 언제 본격적으로 발달했다고 그랬어요?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거치면서, 그지? 이런 사건들을 겪으면서 요걸 좀 기록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들이 커졌다. 그래서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등으로 인해 뭐를 기록해야 되겠어? 개인적 체험. 야, 우리가 계속해서 그냥 별 일 없이 편안하게 살고 있었는데 큰 전쟁이 딱 터지니까 개인의 삶도 당연히 변화가 생겼겠지. 어떤 변화가 생겼겠어요? 지금까지 없었던 일들이 많이 생겼겠지. 좀 무서운 일도 슬픈 일도 그런 일들이 많이 생겼겠지.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상황에서 좀 기록을 하자. 이런 나의 경험이라든지 역사적 사실, 우리가 겪은 뭐 서름, 울분도 좀 기록을 해보자. 그리고 이걸 글로 남겨보자라는 생각이 많이 대두되기 시작하면서 수필이 발달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소설도요. 이런 전쟁을 겪으면서 어떤 소설들이 발달했다고 했었어? 역사적인 이야기가 들어있긴 하지만 허구로 지어낸 역사, 분담소설 이런 게 있었다고 했었잖아. 그치? 그래서 역사적인 사실은 우리가 사실은 병자호란에서 청나라한테 졌지만 그런 울분을 소설 속에서 이기는 걸로 풀었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 해소를 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 수필은 그런 건 아니고 그대로 좀 기록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다라고요. 산문화, 서민의식이 성장했다라 왜? 자, 서민의식이 성장하는데 왜 산문화 경향이 될까? 산문화가 될까? 글이? 서민들은 하고 싶은 말이 많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시조가 원래 조선 초기에는 어떤 시조였다가, 우리 이번에 주간파피에도 나왔지만, 조선 초기에는 평시조였다가, 이게 나중에 조선 후기로 가면서 뭐로 바뀌었다는 아니고, 뭐가 함께 생겼다야. 사설시조가 더해졌다라고 얘기를 했지. 그치? 물론, 조선 후기에도 평시조가 있긴 했어요. 하지만 사설시조가 많이 쓰여지기 시작했다. 왜냐면 시조는 글자 수가 정해져 있잖아. 평시조는 글자 수가 정해져 있잖아. 이 짧은 글 안에 내 마음,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담기에는 너무 짧았던 거야.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을 계속 늘리다 보니까 사설시조가 엄청나게 길어진 사설시조가 되었다고. 그러니까 서민의식이 성장해 서민들이 하고 싶은 말이 많아지면 당연히 산문화로 이어지는 경향이 좀 있어요. 문학에선 그래. 그래서 다양한 수필 작품이 창작이 됐다. 자, 역시 한글이 보급되면서 글 쓰기가 좀 쉬워졌잖아. 한문으로 쓰려고 하면 좀 힘들 텐데 한글로 쓰니까 좀 더 편하게 수필을 많이 썼다. 당연히 여성이 참여도 그동안은 글을 잘 쓰는 남자들만 글을 썼다면 여자들도 나도 한번 해보자 했는데 막상 또 이게 또 여자들도 더 잘 쓰고 느낌이 또 다르잖아. 남자들이 쓴 글이랑 다른 글의 인기를 끌면서 한글 수필들이 다시 등장하게 됐다 정도 볼게요. 여기는요, 뭐 엄청나게 개념을 많이 볼 필요까지는 없어서. 자, 특징은 역시나 우리 수필은 무형식의 형식이라 그러지 형식이 되게 다양하다 그랬어. 그래서 설, 일기, 기행, 제문, 내간, 궁중수필 등 다양한 형식의 작품이 지어졌는데, 자, 여기서 설은요 이따가 할 거고, 일기는 일기야, 기행은 여행하면서 쓰는 거고, 제문은 뭐라 그랬어? 죽은 사람에게 애도의 뜻을 나타내는 글, 그걸 제문이라고 한다. 내가는 아까 얘기했어요. 여자들의 글, 궁중수필 이런 것들이 있다. 내용상은요, 자, 이치에 따라 사물을 해석하고 시비를 밝히면서 의견을 개진하거나, 이게 설이에요. 설 뒤에 나오니까. 설은 그냥 단순하게 개인의 체험, 그 다음에 깨달음 이렇게 좀 자유롭게 썼다기보다는 좀 더 논증의 방법을 썼어. 그러니까 이치에 따라 사물의 뜻을 밝히는, 그러니까
아무튼 조금 이따 나오면 다시 얘기를 할게요. 이치를 좀 따져가면서 사물의 옳고 그름을 밝히는 그런 방법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10이라는 거 옳고 그름이에요. 이따 또 나와요. 그래서 이걸 밝히면서 자신의 의견을 내는 이런 방식의 설, 그리고 일상적 삶에서 느낀 생각을 자유롭게 펼친 작품들. 이건 이제 일반적인 수필이겠죠. 조선 후기에는 당연히 여성 특유의 성사함이 돋보이는 작품이 많이 창작되었고요. 여성과 그 다음에 우리말, 요게 조선 후기의 키워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양반 계층의 작자인 경우는, 자, 얘들아 생각을 해보자. 양반이 작가인 경우랑 평민이 작가인 경우랑 사회를 비판하는 내용은 어디서 많이 나타나겠니? 평민일 것 같지. 근데 사회 비판은 의외로요, 당연히 양반에서 많이 나타나요. 왜냐면 서민들은 거기까지 별로 그렇게 관심이 크게 없어. 그러니까 비판을 해봤자 내 위에 있는 저놈이 정말 싫다 정도지. 사회 전체를 비판하는 내용은 양반층에서 많이 나타나고, 평민이나 여성이 작가인 경우에는 본인의 주변 생활들, 일상 이야기가 더 많이 나타나는 경향이 있어. 그래서 서민들이 작자층인 경우에 그 문학작품의 주제는 서민들의 삶의 애환이라든지 사랑 이야기가 많다고 얘기했었어요. 물론 사회 비판적인 내용도 안 나타나진 않지만 양반층이 작자인 경우에 좀 더 많이 나타난다 정도 알아두세요. 우리가 오늘 배울 이 실견설이랑 이옥설은 전부 다 한문 수필이야. 이규보 되게 수필계의, 그러니까 고전 수필계의 정철 같으신 분이라고 할까요? 조선 수필에서는 거의 대부분 이규보가 쓴 글이 나와요. 그래서 한문 수필을 말하고요. 기록, 설, 담 같은 게 있는데 우리는 설과 기만 좀 볼게요. 국문 수필은 그 외에 다른 것들 여러 가지가 있고요. 자, 설은 아까 얘기했어. 이치에 따라 사물을 해석하고 옳고 그름을 가리는 내용. 그러니까 좀 따져서 그 논증을, 이게 왜 이런 게 틀리고 얘가 왜 맞는지 정확한 그 논증 과정을 거쳐서 해석하는, 옳고 그름을 가리는 이야기를 할 거야. 오늘도 이따가 실견설에서 그걸 할 거거든요.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왜 틀렸고 내가 하는 말이 왜 맞는지 근거를 들어서 설명하는 내용이 나와요. 수필에서 흔히 나오는 내용은 아니잖아. 근데 그걸 자신의 체험과 연결시켜가지고 하는 부분이 나와. 그 다음에 자신의 의견을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본인의 깨달음이라기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논증의 과정으로 정리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이게 설이에요. 그래서 현대 수필에 가깝기는 해. 왜냐면 전체적인 구조가요, 길쓴이의 체험과 그로 인한 뭐겠어요? 깨달음, 이렇게 두 가지로 나타나거든. 크게 보면 이게 두 부분이야. 근데 요 체험 부분에서 논증의 방식이 좀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 물론 당연히 깨달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비유, 우의, 유추의 표현을 사용한다라고 했는데, 비유는 우리가 알고 있죠. 뭔가에 표현하고자 하는 대상을 그와 비슷한 다른 대상에 빗대어서 표현하는 거죠. 유추는 유비출이라고 해. 둘 이상의 대상에 이러한 점이, 이 점이 비슷해 라는 점을 들어서 다른 점도 비슷할 것이라고 추측하는 것, 추론하는 것, 이걸 유추라고 해요. 그래서 유추는 조금 이따 또 나오니까 요거 간단하게 그냥 요거는 일단 지금은 안 적어도 괜찮을 것 같아. 우의는 뭘까 얘들아? 우의. 우의적으로 표현한다라는 게 뭘까? 돌려서 말하는 걸 우의라고 해요. 그러니까 대놓고 직설적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돌려서 말한다. 적어놓을 거야 그냥. 돌려서 말하는 걸 우의라고 하고, 유추는요, 둘 이상이긴 한데 두 가지라고 할게요. 두 대상의 공통점을 들어 이런 점이 비슷하니까 다른 점도 비슷할 거야 라고 추론하는 것. 논증의 한 방법이에요, 유추는. 그래서 우리 3학년 내신에 논증이 나오니까 그때 많이 나오는 개념이야. 다음 기는, 설이 좀 중요하게 나오고, 기는 그냥 알아만 두세요. 여기에는 이치에 따라서 딱딱 따지는 게 많이 나오는 게 설이라면, 기는
어떤 사건이나 경험의 과정을 사실대로 기록하는 것. 그러니까 지금 수필이랑 많이 비슷하겠죠? 이런 걸 기록하여 기념하고자 한 글이야. 그러니까 인물, 사건, 자연 풍경 등을 객관적으로 관찰하고 기록하며 당연히 여기도 이치 설명하고 자신의 의견을 덧붙이는 구조도 많이 나오긴 합니다. 설은 좀 더 우리가 교훈적인 내용을 좀 더 많이 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바로 넘어가서 우리 슬견설 먼저 볼게요. 그래서 이게 한문수필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이게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좀 더 어려운 글이 될 수도 있고 조금 더 쉬운 글이 될 수도 있는데 요즘에는 좀 쉬운 글을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슬견설은 어떻게도 나오냐면 이게 이고 이게 개야. 얘들아, 이가 뭔 줄 알아? 머리에 있는 이. 머리니 알아요? 옛날에 있었지만 한동안 사라졌다가 요즘에 다시 또 한 번씩 나온다는 그 머리니. 비 맞고 머리 제대로 안 감고 이러면 안 말리고 이러면 그 안에서 자라는 머리에 사는 이야. 사람의 피를 빨아먹고 산다는 해충이에요. 그래서 이는 아주 작은 동물이고 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개예요. 멍멍개. 그래서 이와 개에 대한 그래서 이걸 어떻게 얘기하겠다면 이와 개에 관한 명상. 이렇게 제목을 정해서 쓰는 글도 있어. 학교 출판사에 이렇게 적기도 하고 그냥 슬견설이라고 나오기도 하고 어쨌든 작가는 이규보. 한문수필이기 때문에 우리가 제목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나올 수 있어. 슬견설보다는 이와 개에 관한 명상이 좀 더 잘 들어오냐? 둘 다 어려워? 어쨌든 이랑 개에 관한 얘기야. 되게 짧아요. 자, 보자. 고려시대 사람이고요. 한 손님이 나에게 이런 말을 했다. 자, 나에게 이런 말을 했어. 한 손님은 사실은 실제로 있는 사람일까? 아니에요. 나에게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을 좀 끌어내기 위한 장치라고 봐. 근데 어쨌든 그냥 경험이다라고 우리는 보고 갈게요. 왜냐면 수필에 관례니까. 교술 관례니까. 자, 어쩌녁에 어떤 남자가 큰 몽둥이로 떠돌이 개를 쳐 죽이는 걸 봤는데 너무도 불쌍하고 마음이 아프더군요. 그래서 앞으로 개고기나 돼지고기를 먹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 이게 바로 자 손님의 이야기야. 손님이 뭐라고 얘기했어? 개가 죽는 걸 보니까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그래서 앞으로 돼지고기, 개고기를 안 먹을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지. 손님이 그렇게 말을 했어. 그러니까 내가 거기에 대해서 대꾸를 하겠지. 내가 뭐라고 대꾸를 했어? 어제 어떤 사람이 여기가 손님이야? 어떤 사람이 불이 이글이글한 화로 곁에 앉아서 머리에 있는 이를 잡는 족족 태워 죽이는 걸 봤는데 마음이 아파서 다시는 이를 잡지 말아야겠다고 다짐했죠. 자, 손님은 이 말을 듣고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 뭐야? 왜? 내가 한 말을 지금 까는 거야? 돌려 까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었겠지. 그래서 이렇게 말을 했어. 나의 말이야. 나의 대답이야. 그러니까 손님이 놀라며 이는 하찮은 벌레 아닙니까? 나는 덩치가 있는 큰 짐승이 죽는 걸 보고 불쌍해서 그렇게 말한 건데 당신은 이런 식으로 대꾸하다니 나 놀리요? 라고 얘기를 한 거야. 여기까지가 손님의 반박이지. 이 말을 듣고 나는 이제 이렇게 얘기했어. 야, 무릇 생명이 있는 것이라면 작은 이든 큰 개든 둘 다 소중한 거 아니냐. 사람으로부터 소나 말, 돼지, 염소, 개미 같은 곤충에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생명이 있는 것이라면 전부 다 소중하잖아. 삶을 살고 싶고 죽음을 싫어하는, 죽기 싫어하는 건 똑같잖아. 어찌 꼭 큰 생물만이 죽음을 싫어하고 작은 생물은 그렇지 않다 하겠소. 그렇다면 개와 이의 죽음은 동일한 거야. 그래서 당신의 말에 그렇게 대꾸한 것이지 어떻게 일부러 당신을 놀리려고 한 말이겠소? 라고 얘기를 해. 여기가 이제 나의 이야기야. 자, 여기를 정리를 해보면 자, 전체적인 슬견설의 내용은요. 변증법적 대화 방식을 쓰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변증법이 뭐냐면 누군가 이렇게 얘기를 해. 뭔가 얘기를 던져. 그러면 거기에 대한 반박을 하겠지. 다시 반박을 해. 그 다음에 그것들을 모아서 결론을 내는 것. 이게 바로 변증법적인 내용이야. 그래서 변증법적인 대화를 전체를 딱 보면 정반합의 구조로 돼 있다라고를 해요. 맨 처음 이야기를 시작한 사람이 누구야? 손님이지. 그럼 정에 해당하는 게 손님이야.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한 사람이 누구야? 나지.
그래서 정과 반이 정은 손님이고 반은 나가 되는 거야. 이게 변증법적 대화 방식이야. 한번 볼게. 정리를 한번 해보자. 우리 읽었으니까. 나 손님이 뭐라고 했어? 걔가 죽는 거 보니까 어떻다고? 마음이 아파요 라고 얘기를 한 거야. 그래서 내가 이 얘기를 듣고 뭐라고 해? 아, 이가 죽는 걸 보니까 아, 나도 마음이 아프네 라고 이야기를 했어. 정리가 돼요? 정인 손님이 걔가 죽는 걸 보니 마음이 아파요 라고 얘기를 하니까 나는 이 말을 듣고 이의 죽음도 마음이 아파요 라고 얘기를 해. 그래서 이 얘기를 들은 손님이 다시 나한테 뭐라고 해? 손님이. 아니, 걔가 죽는 게 큰 짐승이 죽는 게 슬픈 거지, 이가 죽는 건 별거 아니잖아. 하찮은 벌레잖아. 그러니까 이건 나 놀리는 거야. 그래서 이의 죽음은 나는 안 슬픈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됐지? 그래서 처음에 손님의 이야기가 정, 거기에 반박하는 나의 이야기가 반, 둘의 대화는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어. 그럼 이거 두 개를 합쳐가지고 이제 내가 마지막에 이야기를 하죠. 이게 합이야. 이 마지막에 뭐라고 해? 생명이 있는 것은 모두 소중하잖아. 그러니까 모든 생명은 죽는 걸 싫어해. 모든 생명의 죽음은 슬픈 거야 라고 내가 이야기를 하지. 합에서. 되죠. 그 다음 여기에서 모든 생명에 뭐가 같다라고 얘기를 해? 모든 생명이 죽은 건 다 슬퍼. 그러니까 모든 생명이 모두 똑같이 소중하다. 여기서 하는 얘기가 위에를 너무 크게 썼나 봐. 생명은 똑같이 소중해 라는 얘기를 합에서 하는 거야. 그 다음 여기에서 이제 결론을 내. 보편적인 결론을 냅니다. 자, 어떤 결론을 내냐? 이게 마지막에 내가 결국 하고 싶은 얘기가 여기서 나와. 이 결론이 뭔 얘기일까? 한번 생각을 해봐. 자, 걔 죽음이 슬퍼. 아, 이 죽음도 슬퍼. 이 죽음은 괜찮은데? 걔만 슬프지? 라고 하니까 아니 그게 말이 되냐? 다 똑같이 생명의 죽음은 슬프지. 생명은 똑같이 소중하지. 그럼 여기서 어떤 결론을 낼 수 있을까? 자, 모든 생명은 소중하다. 그리고 하나 더. 사물을 뭘 가지고 보지 말아라? 사물의 본질은 다 똑같으니까 사물을 편견을 갖고 보지 말아라 라는 보편적인 결론이 여기서 나옵니다. 되니?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보편적인 결론은 사물의 뭐를 가지고? 사물을 볼 때 뭐를 버려라? 편견을 버리고 작은 것은 별로 안 소중하고 큰 것만 소중해 라는 그런 편견을 버리고 사물의 본질을 봐라. 이런 보편적인 결론이 나옵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 얘기들을 하고 있어. 근데 여기 지금 정리를 했으니까 밑에를 쭉 계속 이어서 볼게요. 자, 다 똑같잖아. 누구는 죽고 싶겠냐고. 사람이든 생명이든 작은 생물이든 전부 다 죽음을 싫어해. 그러니까 어찌 꼭 큰 생물만이 죽음을 싫어하고 작은 생물은 그렇지 않다 하겠소. 그렇다면 개와 이의 죽음은 동일한 거지. 왜 당신은 개의 죽음은 슬프다면서 이의 죽음은 안 슬프다고 하니? 말이 안 되잖아. 라고 되게 이치를 따박따박 따지고 있지. 이 경기 바로 이치를 따지고 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말이 그렇게 대꾸한 것이지 일부러 당신 놀리려고 한 말은 아니었어. 내 말을 믿지 못하겠거든. 자, 보세요. 당신의 10손가락을 한번 깨물어 봐. 다 똑같이 아프지. 엄지손가락만 크니까 많이 아프고 다른 건 안 아프냐고. 똑같이 아프잖아. 여기에서 뭐가 나오냐면 당신의 10손가락을 깨물어 봐라. 엄지손가락만 아프고 나머지는 아프지 않니? 똑같이 아프잖아. 그러니까 모두 이도 개도 똑같이 죽는 건 슬픈 거야 라고 여기에서 유추가 나오는 거야. 돼요? 이 얘기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이런 봐라 똑같이 아프잖아. 그러니까 얘만 아픈 거 아니잖아. 나머지도 다 아프잖아. 유추가 나온 거야. 이거 두 개가 유사하다는 거 이해되겠지? 그래서 손가락이 다 똑같이 아프다는 걸 통해서 큰 동물이든 작은 동물이든 모두 죽음은 슬프다.
생명은 소중하다. 자, 한 몸에 있는 것이라면 크고 작은 마디 하나에 모두 생명이 깃들어 있기 때문에 똑같이 아프지. 하물며 하늘로부터 제각각 숨을 부여받은 그런 생명들인데 어떻게 개의 죽음만 슬프고 이의 죽음은 아무렇지 않다고 하니 당신 틀렸어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존재로서 어느 것은 죽음을 싫어하고 어느 것은 죽음을 좋아할 리가 있겠니? 그대는 물러가서 마음을 고요히 하고 가만히 생각해 보시오. 달팽이 뿔을 쇳불같이 보고 메추라기와 붕새를 평등하게 보게 된 연후에야 나는 그대와 도를 논하겠소 라고 하는데, 자 보세요. 달팽이 뿔을 쇳불같이 보고 메추라기와 붕새를 같이 봐라. 그럼 달팽이 뿔과 솥불, 쇠뿔 중에서 작은 거는 뭐겠어? 달팽이 뿔. 큰 건 쇳불. 그 다음에 메추라기와 붕새 중에서 작은 것은 메추라기. 붕새는 여기 옆에 나와 있네. 하루에 9만 리를 날아간다는 전설 속의 새. 봉황 같은 건가 봐. 그래서 붕새는 큰 거. 그럼 여기서 지금 계속 똑같이 얘기하는 거. 자, 이랑 연결되는 건 작은 거 뭐겠어요? 나머지 손가락. 그 다음 또 연결되는 게 달팽이 뿔. 요거 지울게. 달팽이 뿔 알아, 근데? 달팽이 뿔이 있어? 더듬이 말하는 건가? 달팽이의 뿔이 뭐가 있을까? 아무튼 거의 보이지 않는 거. 그 다음 소의 뿔은? 그 소는 이렇게 있지? 그래서 달팽이 뿔, 그 다음에 메추라기. 이렇게 작고 하찮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을 쭉 연결하고, 그 다음에 개, 그 다음 또 뭐 있어요? 엄지손가락. 그 다음 누구 뿔? 소뿔, 쇠뿔. 그 다음 어떤 새? 붕새. 이렇게 연결이 돼. 그러니까 다 똑같잖아. 다 똑같은데 왜 이랑 개만 다르냐? 똑같지. 이렇게 여기 마찬가지. 여기도 전부 다 유추의 과정이에요. 이것들이 다 똑같으니까 얘네들도 이와 개도 똑같이 소중해라고 되지. 그래서 이와 개에 관한 명상은 이의 죽음과 개의 죽음을 달리 보지 말고 똑같이 보자. 그리고 모든 사물은 모두 본질이 같으니까 그 편견을 버려라 라는 게 이 글의 교훈이에요. 이해돼요? 정리되지? 어려운 내용은 아니야. 우리 뒤에 볼 이욕설은 더 짧고 더 쉬워. 거기는 정말 간단하게 딱 돼 있어서 오히려 실견설이 조금 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서구중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이거 논중에서 이거 선생님이 가져오신 외부 지문. 실견설. 고등학교 지문. 고등학교 지문 참 좋아하셔, 그치? 어쨌든, 봐봐. 그래서 달래는 고전 수필 중에서도 설이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관념적이야. 이치에 맞게 딱딱 따지는, 옳고 그름을 따지는 내용이 나와 있다. 생명이 있는 건 주제가 두 가지야. 생명이 있는 건 다 똑같이 소중해. 그리고 어떤 건 크니까 소중하고 어떤 건 작으니까 하찮아라는 그런 선입견과 편견을 버리고 뭐를 봐라? 사물의 본질을 봐라 라는 거. 이 두 가지의 주제를 같이 알아두자. 그래서 대조적 예시와 비유를 사용했다라고 했는데 대조적 예시는 어디서 나타났어요? 이게 다 대조적 예시지. 전부 다 대조돼 있잖아. 대조적 예시가 나타나 있고 비유는요. 봐라. 손가락 다 깨물어 봐라. 안 아픈 게 있니? 다 똑같이 아프잖아. 라는 걸 비유로 했다. 유추를 통해 사고를 확장하여 보편적인 깨달음을 도출했다. 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러하잖아. 그러니까 모두 다 소중하고 작다고 하찮다는 그런 편견을 버려라 라고 보편적인 깨달음까지 도출하고 있어요. 그리고 애초에 시작했던 소재가 어때? 막 더 거창하고 막 대단한 소재가 아니라 이와 개라는 주변에서 흔히 우리가 쓸 이를 좀 볼 기회가 없긴 해. 그래서 이를 모기로 바꾸면 딱 맞지 싶어. 그래서 모기는 태워 죽이면서 개는 이렇게 얘기하면 이러면 좀 아다할 수 있을까? 이를 요즘에 잘 못 봐서 이걸 이와 개라고 하면은 이렇게 하더라고. 어쨌든 간에 이와 개라는 사소하고 일상적인 소재를 사용하여 교훈적 의미를 끌어내고 있다라고. 그래서 유추는 둘 이상의, 그러니까 주로 둘인데 둘 이상의 대상들의 어떤 점이 비슷해 라는 점을 들어서 나머지도 비슷할 거야 라고 추리하는 것. 이게 바로 유추입니다. 짜임을 보면은 제일 처음에 손님이 개의 죽음이 슬퍼요 하니까 내가 이의 죽음도 슬퍼요. 그러니까 손님이
나 놀리요? 라고 하고 마지막에 아니요. 그럴 리가요. 둘은 똑같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손가락 깨물어 보시오 하면서 얘기하는 게 마지막 되죠? 그래서 손님의 말 정, 나의 대꾸가 반, 손님 반응까지 반, 그리고 내가 마지막에 설명하는 게 합, 이렇게 정반합의 변증법적 대화 구조로 되어 있다라는 거 알아두고. 그래서 개와 이는 대조적인 예시야. 그래, 덩치가 있고 크기가 큰 걸 개라고, 크기가 작고 하찮고 인간에게 해를 끼치는 걸 이라고 해. 근데 여기서 문제. 인간에게 해를 끼치고 있기 때문에 개가 죽어도 괜찮아라고 생각할 수 있는 반론의 여지를 좀 남겨놨다는 거. 비판의 여지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만약에 이걸 비판한다면 아니 어떻게 개랑 이랑 똑같냐. 얘는 인간에게 해를 끼치니까. 근데 그러면 이제 또 한 번 더 나가서 그러겠지. 그럼 인간이 뭔데? 이렇게 되겠지. 인간이 뭔데 인간에게 해를 끼친다고 개를 죽여도 되니? 개도 생명인데? 이렇게 확장이 되겠지. 어쨌든 거기까지는 안 갔다. 만약에 비판을 한다고 하면 얘는 인간에게 해를 끼치는 게 아닌데 얘는 인간에게 해를 끼치기 때문에 우리가 죽여도 된다는 당위성이 있다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둘이 비교하긴 좀 적절하지 않지 않나요? 라는 비판을 할 수도 있다라고 되지. 뭔 말인지. 그래서 결국 이 둘은 크기와 상관없이 모든 생명이 동등하다라는 생각을 이끌어내고요. 이가 인간에게, 여기 있네요. 이가 인간에게 해를 끼친다는 점에서 글쓴이의 생각을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도 있다. 생명의 가치에 대한 손님과 나는 당연히 손님은 뭐만, 개만 소중해. 나는 둘 다 소중해 라고 하고 있어. 결국 이게 아까 얘기했던 손님의 생각이 정, 내 생각이 반. 그래서 이 둘을 합쳐서 내가 내린 결론 합. 되죠? 여기까지가 합에서 나온 내용이고 그걸 유추로 확장을 해가지고 이 부분이 그러니까 여기 둘을 딱 나눠가지고 했다. 여기까지가 합이야. 그다음 여기는 밑에 건 선입견과 편견을 버리고 사물의 본질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건 보편적인 진리, 보편적인 깨달음 요걸 내가 확장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확장한 결과로 나온 결론이야 라고. 요거 알아도 두 개를 좀 구분해서 알아도 되지? 되죠? 지울게요. 실경설의 고전 수필은 이와 개의 죽음에 관하여 나와 손님이 대화를 나눴다는 경험이야. 물론 가상의 경험이지 실제 경험이지 우리가 알 수는 없으니까 어쨌든 경험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거기에서 깨달음, 어떤 깨달음? 생명과 사물의 본질을 올바르게 인식해야 한다라는 깨달음. 손님과 나의 대화로 구성하고 있다. 어떤 대화? 변증법적 대화로 구성하고 있다. 소재는 이와 개라는 일상적인 소재를 사용하고 있고 비유와 유추 등의 표현 기법, 유추가 어디서 사용되는지 얘기했죠? 했지. 넘어가고 바로 얘들아 문제 바로 풀게요. 자, 1번부터 10번까지가 실간설 내용이겠죠? 문제는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 바로 10번까지 다 풀어볼게요. 푼 다음에 이옥스를 간단하게 보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필기가 밑에까지 이렇게 길어질 줄 모르고 위에다 너무 크게 써가지고. 문학 별로 안 어렵죠, 오늘? 안 어려워. 안 어려워. 이 뒤에 이옥설은 더 쉬워. 이 글의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몇 번이에요? 몇 번이야? 문제는 엄청 쉽잖아. 몇 번? 5번. 이를 잡는 사람을 보고 마음이 아파. 잡지 마요. 안 했다고. 한 적 없어요. 답은 5번이에요. 나머지 다 맞는 말이고요. 자, 2번 넘어갈게요. 손님의 역할. 손님은 무슨 역할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흔히 생각하는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 평상시에. 이 같은 하찮은, 이나 모기 같은 건 하찮으니까 막 죽여도 돼. 우리한테 해를 끼치니까.
하지만 개는 좀 잡기 무섭잖아. 그러니까 이런 통념, 사회의 통념이라고 해. 우리가 흔히 하는 생각들, 그 통념을 제시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네요. 사회적 통념을 제시하여 나가 새로운 이치를 주장하게 한다. 아, 그거 아니잖아요. 라고 내가 이야기를 펼칠 기회를 주는 사람이 바로 손님이에요. 자, 3번. 이 글의 손님이 기억과 같이 생각하는 이유. 기억 뭐야? 근데 나 놀리요? 하는 그 이유는 손님은 평상시 봐봐. 손님이 생각하는 건 당연히 이는 하찮으니까 별로 걔보다는 덜 소중하지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몇 번이에요? 때문에 왜 이 사람이 나를 놀리기 위해서 저런 말을 하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잖아. 몇 번이야 그러면? 추론한 건 하나씩 보자. 작은 동물이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야? 아니잖아. 나와 손님은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아. 아니고요. 자신을 하찮은 이에 빗대었다고? 전혀 아니지. 4번 봐봐. 자신의 진솔한 경험에 대해 거짓된 경험으로 대꾸하였기 때문이야? 아니지. 아니죠. 아, 그래.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그치? 자기는 개를 때려 죽이는 걸 보고 내가 생각을 고쳐먹고 돼지고기, 개고기 안 먹을 거예요 라고 진솔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뭔 이를 죽이는 걸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을 나 놀리려고 하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보다는 자 보세요. 나가 자신의 말에 공감하지 않고 자신이 하찮게 여기는 이의 죽음을 불쌍하게 여겼기 때문에 저게 맞지. 그래서 가장 적절한 건 물론 이렇게 생각해서 4번이라고 한 사람도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해요. 하지만 얘보다는 얘가 가장 적절한 거다라고 챙기자. 다음 4번. 이 글의 글쓴이가 니은 뭐야? 어느 것은 죽음을 싫어하고 어느 것은 죽음을 좋아할 리가 있겠소? 다 똑같이 죽는 거 싫어하고 사는 거 좋아하지? 라고 생각하는 이유를 추론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몇 번일까요? 몇 번이야? 모두? 똑같이? 소중하니까 몇 번? 몇 번? 4번. 니네가 대답을 빨리빨리 안 하면 우리가 끝나는 시간이 더 늦어지지 않겠니? 협박이야. 자, 디귿. 디귿은 뭐야? 붕새. 큰 새. 붕새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 붕새는 손님의 입장에서는 개와 같은 의미의 큰 거니까. 그지? 손님의 입장에서 아니지. 이거 둘 중에 하나는 맞고 둘 중에 하나는 틀려야지. 나의 입장에서는 돼지와 같은 의미로 볼 수 있어. 왜? 나는 돼지든 소든 이든 붕새든 다 똑같다니까? 똑같아. 마찬가지 매출학이랑도 똑같이 보는 거야. 나한테는 다 똑같아. 손님한테는 큰 것들만 같아. 답은 몇 번? 3번이고요. 자, 6번이요. 이 글의 주제가 무엇인지 조건에 맞게 서술해라 라고 했어. 조건이요. 개와 이에 대한 손님의 생각과 이에 대립하는 나의 생각을 각각 한 문장으로 요약하여 제시해라 라고 했어. 그럼 개와 이에 대해서 손님은 어떻게 생각해? 응? 손님은 뭐보다 뭐가 소중하다고 생각해? 그러면 손님은 이보다 개가 소중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나는 어떻게 생각해? 둘 다 똑같이 소중하다고 생각한다라고요. 그래서 손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을 바탕으로 윗글의 주제를 제시해보자. 어떻게 제시하면 되겠어? 모든 생명의 가치가 어떻다? 똑같이 소중하다라고요. 그리고 편견을 깨고 뭐를 봐라? 사물의 본질을 봐라 라고. 근데 이를 바탕으로니까 그거보다는 방금 얘기했던 그 모든 생명의 가치가 소중하다 그것만 적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7번 볼게요. 윗글을 읽은 학생의 반응으로 적절한 것. 적절한 것. 일단 3번은 눈에 들어오네. 아니네. 엄지손가락보다 이게 지금 할 말이에요? 전혀 상관없는 말이죠. 아니죠. 그래. 자, 2번 한번 봐봐. 2번 뭐예요? 2번 봐봐요.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은 죽음을 싫어해. 그건 이나 개도 모두 마찬가지이니 그들의 죽음은 동일해.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맞는 말이야. 이거 지금 그들의 생명은 동일해가 아니라고 틀렸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자, 나머지 다 틀린 말이고 2번이 맞습니다. 되죠? 정리 안 해도 되겠지? 자, 4번 한번 봐봐. 덩치가 있는 큰 짐승과 작은 짐승 모두 생명은 소중해. 맞아, 들려?
맞지? 그러니 우리 모두 생명을 해치는 일은 개체의 크기를 떠나 절대 하지 말아야 해. 자, 봐봐. 윗글을 읽은 학생의 반응이야. 그런 생명을 해친다라는 건 여기랑은 상관이 없기 때문에. 약간 내신 문제 스타일이지. 그지? 그래서 좀 애매할 수 있어. 그래서 여기가 맞지만 여기가 해친다라는 말이 나와 있어서 윗글이랑은 별로 상관이 없다라고 봐야 되겠어요. 딱 떨어지지가 않네. 됐죠? 식물 얘기도 아니고. 넘어갈게요. 8번. 윗글과 보기를 비교한 설명으로 적절한 거. 자, 윗글은 방금 봤던 내용이고, 보기, 나무들은, 자, 아직 풀었니, 안 풀었니, 8번. 아직 덜 푼 친구도 있을 거야. 어차피 우리 같이 풀 거니까 하고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풀어봐야 돼. 안 그러면 허송세를 여기서 시간 낭비하고 가는 거예요. 자, 같이 봐봐. 나무들은 난대로가 그냥 집 한 채, 새들이나 벌레들만이 거기 깃든다고 사람들은 생각하면서 까맣게 모른다. 자기들이 실은 얼마나 나무에 깃들여 사는지를 이란 뜻이야. 이런 시야. 어떤 면에서 윗글이랑 좀 비슷하니? 사람들이 보통 어떻게 생각한다고? 새들이나 벌레들만이 거기 깃들어 있어. 나무에 기대고 의존하고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게 사람들의 뭐라는 거야? 통념이라는 거지. 윗글이랑 굳이 이걸 좀 비슷하게 맞춰보자면 작은 거는 안 소중하고 큰 것만 중요해 라고 생각하는 그런 일반적인 통념이 윗글의 내용인 것처럼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사는 생각이 새들이나 벌레들만 거기 의존해. 사람은 아니지 라고 생각한다고. 하지만 얼마나 나무에 깃들어 사람 또한 나무에 의지하고 있다라는 게 누가 하고 싶은 얘기야? 누가 하고 싶은 얘기야? 이 시를 쓴 사람이 하고 싶은 얘기인 거지. 이게 바로 비판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좀 문제를 풀 수 있을 거야. 한번 해봐봐. 적절한 거 골라볼게요. 막 엄청 좋은 문제는 아니야. 약간 예신형 문제라고 보면 돼요. 풀어봤어요? 몇 번인 것 같아? 자신이 있어? 없어? 몇 번? 자, 봐봐. 자, 윗글과 보기 모두 자연의 모습을 예찬하고 있다. 맞아요? 자연의 모습을 예찬하는 건 아니야. 윗글에선 전혀 안 나타나 있어요. 보기와 달리 윗글은, 자, 윗글은 자연에 대한 경외심을 드러내고 있다. 맞아요? 틀려요? 자연에 대한 자, 보기와 달리 윗글. 아까 걔. 실견설. 아니잖아. 그지? 윗글과 보기 모두 생명의 경중이 존재하지 않음을 비판하고 있다. 자, 일단 윗글은, 오케이. 맞아. 근데 이 보기가 생명의 경중이 존재하지 않음을 비판하고 있어요? 새나 벌레는 뭐 어쩌고, 사람은 어쩌고, 결국 다 똑같아. 이 얘기가 있냐고. 아니야. 그래서 아니야. 자, 4번 봐. 윗글과 달리 보기는 인간에게 희생당하는 자연의 모습? 그것도 아니지. 그지? 오히려 인간을 지켜주는 나무? 이렇게 생각해야 되겠지. 자연? 이렇게 생각해야 되겠지? 윗글과 달리 보기는 자연과 인간을 대조하여 자연과 인간을 새들이나 벌레들만이 거기 있다고 생각하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대조하여 인간의 태도를 비판해. 소중한 줄 모르는 그런 인간의 태도를 비판하고 있다. 자, 이게 맞는데요. 네. 요 정도로 넘어갈게요. 요 정도는. 자, 그 다음 9번. 윗글의 내용을 참고했을 때 A의 내용으로 적절한 것. A가 뭐였어? 도를 논합시다. 당신이 이거 깨닫고 와야지 나랑 좀 얘기 좀 나눌 수 있겠다. 나랑 말할 만한 가치가 있겠네. 그럼 이 도를 깨달아. 도의 내용으로 적절한 건 뭐겠어? 그 사람이 깨달아야 하는 건
요거는 좀 쉽죠? 뭐예요? 빨리 봐봐. 손님이 깨달아야 하는 것. 3번이잖아. 사물은 크기에 상관없이 그 근본적 성질은 같고 평등하다. 야, 너네 일요일에 너무 대답들을 안 하셔가지고 원장선생님이 기프티콘 걸었더라? 진짜요? 아, 진짜 그렇게라도 해야 되냐? 네. 거실 거예요? 너네, 자본주의. 아니, 왜 돈 쓰면서 가르쳐야 되지? 라는 생각까지 드는데? 열정적인 것 같아요. 아, 제가 알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대답들 좀 해! 왜 이렇게 대답을 안 해? 저희가 자본주의 들어가요. 아유, 진짜. 야, 니네도 빨리빨리 하고 빨리 끝내면 좋잖아. 자, 윗글의 내용 전개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 내용 전개 방식 뭐예요? 상대 의견 듣고 거기에 반대하고. 그죠? 몇 번이에요? 5번이죠. 자, 바로 이욕설 가서 얼른 보고. 그냥 글 자체가 겁나 짧어. 봐봐. 이게 다야. 프린트 봐봐요. 지금 읽어봐봐, 얘들아. 그냥 읽혀. 술술술 읽혀. 왜냐면 한문 수필을 그냥 해석해 놓은 거라서. 자, 보자. 집에 퇴락한 행랑채가 있대. 행랑채가 뭐냐면 집 바로 앞에 대문 옆에 이렇게 문간방처럼 있는 그런 조그마한 집채를 얘기하는 거야. 그런 행랑채가 지탱을 할 수 없이 퇴락했대. 낡고 막 무너져가지고 그런 행랑채 3칸이 있어서 나는 부득이 그것을 모두 수리하게 되었다. 다 쓰러질 것 같아가지고 수리를 하려고 봤더니 그중 3칸 중에 2칸은 비가 샌 지 오래되었는데 나는 그걸 수리를 못하고 가만뒀었어. 그랬던 2칸과 대조죠? 다른 한 칸은 한 번밖에 비를 맞지 않아서 급히 기와를 갈았던 나머지 한 칸이야. 그 둘을 비교를 해서 봤더니 막상 다 수리를 하려고 봤더니 비가 샌 지 오래된 얘는 다 나갔어. 다 썩어버려서 못 쓰게 되었으므로 경비가 많이 들었고 한 번밖에 비를 맞지 않은 건 다 완전해서 다시 쓸 수 있었기 때문에 경비가 적게 들었어. 역시나 대조 나타나고 있는 거지. 자, 여기까지가 무슨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요? 행랑채를 뭐 한 경험? 그래, 고친, 수리한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 근데 봤더니 3칸 중에서 2칸은 다 썩어서 돈이 많이 들고 한 칸은 빠르게 한번 고쳐놨더니 다 완전해서 돈이 조금밖에 안 들었다. 되죠? 나는 여기에서 이렇게 생각한다. 자, 뭐를 얘기를 해볼까? 내 썰을 한번 풀어볼까? 라고 깨달음을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라고 얘기하는 거지. 사람의 몸에 있어서도. 자, 행랑채를 수리하던 이야기에서 자, 어디로 연결이 됩니까? 사람의 몸. 사람한테로 이야기가 연결됩니다. 잘못을 알고서도 곧 고치지 않으면 몸이 패망하는 것이 나무가 썩어서 못 쓰게 되는 이상으로 될 것이고, 자, 나무도 그러는데 사람 몸은 오죽하겠니? 유추가 일어난 부분이에요. 잘못이 있더라도 고치기를 꺼려하지 않으면, 자, 고치기를 꺼려하지 않으면은 고친다면이란 뜻이야. 다시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 집 제목이 다시 쓸 수 있는 이상으로 될 것이다. 자, 옛날 말이라서 조금 이렇게 어려워. 그럼 봐봐. 깨달음의 첫 번째, 사람 몸에서도 이러이러한 깨달음을 얻었다. 자, 깨달음 1이야, 너희가. 누구에 대한 깨달음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에 대한 깨달음. 집도 봐라. 잘못된 걸 빨리 고친 애는 금방 완전해져서 돈 많이 안 들고도 또 고칠 수 있잖아. 근데 잘못된 지 오래됐는데 제대로 안 고친 애는 다 썩어가지고 고치기가 쉽지 않더라. 고치는데 돈이 많이 들더라. 사람도 마찬가지겠지. 잘못된 걸 빨리 알고 고친 사람은 좋은 사람이 되겠지만 그걸 안 고치고 계속 방치하면 되돌릴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야. 라고. 그래서 여기에서 행랑채와 뭐의 유사성? 뭐? 사람의 유사성. 을 가지고 지금 논리를 전개하고 있지. 이게 뭐야? 유추. 그다음 이제 이뿐만 아니라 나라의 정사, 나라의 정치도 똑같아. 자, 여기는 자, 깨달음 2가 나오는 부분입니다. 첫 번째는 사람한테, 두 번째는 나라의 정치에서. 나라의 정치도 이와 마찬가지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깨달음 두 번째지. 여기까지 볼게요.
모든 일에 있어서 백성에게 심한 해가 될 것을 머뭇거리고 개혁하지 않다가, 그러니까 조금 잘못됐을 때 나라를 바꿔야지. 다 썩어버릴 때까지 가만두면은 바꿀 수가 있다, 없다? 없다. 똑같아. 백성이 못 살게 되고 나라가 위태하게 된 뒤에 갑자기 변경하려 하면은 곧 힘들다. 그게 붙잡아 일으키기가 어렵다. 삼가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좀 그러지 않을 수 있겠는가라는 거지. 그래서 뭐에 대한, 사람에 대한 깨달음이 여기 두 번째 나타났다면 여기는 정치에 대한 깨달음. 자, 뭐지? 구조가 딱 떨어지잖아. 그래서 뭐와 뭐의 유사성, 행랑체와 뭐의 유사성이 나오겠어요, 이제. 정치의 유사성. 역시나 유추가 두 번 나타났어. 확장된 거지. 행랑체를 수리한 경험에서 사람에게로, 사람한테서 나란 일까지, 정치까지 이렇게 확장하면서 유추가 일어난 거야. 행랑체 수리해보니까 정치도 썩었으면 빨리빨리 고쳐야 되겠다라고, 개혁해야 되겠다라고. 정리됐죠?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면요. 여기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행랑체를 수리한 경험과 그다음 밑에 깨달음까지 세 부분으로 나누면 행랑체를 수리한 경험과 사람에 대한 깨달음 그리고 정치에 대한 깨달음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고 크게는 두 부분으로 되죠. 그럼 문제 바로 풀어볼까요? 3번까지만 빨리 풀어봐. 3번까지 풀고 빨리 맞춰보고 바로 넘어갈게. 삼 번까지 다 풀었죠? 풀었죠, 방금? 응. 1번 봐봐. 적절하지 않은 건 몇 번이에요? 수필이니까. 나는 누구야? 가상의 인물이 아니라 실제 작가지. 그래서 4번이고요. 그 다음에 3번. 내용상 크게 두 부분이야. 체험과 깨달음. 크게는 두 부분, 작게는 세 부분. 자, 2번. 그래서 이렇게 다음처럼 구조할 때 작게는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생명체 수리에 대한 경험, 그리고 사람에 비유할 때, 나란 일에 비유할 때. 적절하지 않은 건 몇 번입니까? 5번이죠. 위태해지기 전에, 더 썩어버리기 전에 바꿔라. 라는 거지. 3번. 이 표현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표현 방법이 이거, 얘들아, 이상하지 않았어요? 적절한 것은. 적절한 것은. 유추 얘기하는 거야, 유추. 몇 번이에요, 그러면?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풀었으면 엄청 어려웠을 텐데. 3번. 3번이잖아. 집을 고치는 경험에서 사람, 정치까지 유추. 그 다음 4번. 4번은 바로 보자. 기억. 이것과 관련된 속담. 몇 번? 이거 속담의 내용을 알아야 돼, 근데. 더 심해지기 전에 빨리 고쳐라 라는 내용이야. 몇 번이에요? 얘들아, 공든탑이 무너지랴 뭐예요? 공든탑이 무너지랴 무슨 내용이야? 뭐야? 뭐 어떤 속담이야? 안 무너지지. 내가 이렇게 힘들게 했는데 힘들게 한 일은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내용이고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믿었던 사람이나 믿었던 일에 배신당하는 거.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 지 좋을 때만 갖고 나쁠 때는 그냥 팽 해버리는 거.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라. 신중해라 라는 얘기고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호미는 작은 거, 가래는 큰 거야. 조그만 걸로 막을 수 있었던 일을 제때 해결하지 않으니까 흔히들 치과 갈 때 그러잖아. 조금 아플 걸 많이 아프고 조금 돈 쓸 걸 많이 돈 쓰고. 자, 5번이 맞죠? 답은 5번이에요. 자, 5번, 6번, 7번 지금 빨리 풀어볼게요. 그냥 뒤에까지 이렇게 쭉 풀까? 마지막까지? 11번까지 다 풀래요? 다 보지 말고 풀어, 얘들아. 그러라고 답 넣어놓은 거 아니에요. 얘들아, 근데 귀납이랑 연역은 뭔지 알아? 논증 방법 중에서 귀납이랑 연역. 태양이 알아? 자, 귀납은 여러 사례를 가지고 보편적인 원리를 도출하는 거야. 나도 죽는다, 너도 죽는다, 쟤도 죽는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죽는다. 이렇게. 근데 이건
진짜 이러한 일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나도 준다, 너도 준다면 돼, 안 돼? 안 되고. 어떤 게 있겠어? 예를 들어서 뭐 솔빛 중 인준이는 착하다. 솔빛 중 김호호는 착하다. 솔빛 중 병현이도 착하다. 따라서 솔빛 중 중학교 3학년 친구들은 다 착하다라는 보편적인 원리를 내면 어떤 오류가 생길까?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가 생기겠지. 그치? 어쨌든 이렇게 여러 사례들을 가지고 뭐를 보편적인 원리를 도출하는 게 귀납이야. 연역은요? 3단 논법. 어떤 거야? 모든 사람은 죽는다. 소크라테스도 사람이다. 따라서 소크라테스도 죽는다. 이게 연역이에요. 간단하게만 얘기했어. 어차피 논증할 때 자세하게 할 거라서. 그래서 8번 문제는 그 중에서 윗글에 적용된 글씨의 발상, 유추를 찾아라 하는 거예요. 유추는 두 대상에 어떤 점이 같다라는 걸 들어서 다른 점도 같을 것이다 라고 추리하는 것이라고 했어. 바로 볼까? 자, A. 행랑체 수리에 대한 내용은 일상생활의 구체적인 경험을 제시한 거야. 맞아요? 맞지. 그 다음에 대상 자체의 분석이야. 맞지. 맞죠? 그 다음에 C. 사람의 경우에는 이러한 거야. 라는 건 이 행랑체 수리라는 그런 대상 자체를 분석한 다음 그 대상이 가진 의미를 유추한 부분이야. 까지 됐지. 그럼 여기서 여기로 넘어올 때는 뭐가 되겠니? 그 유추를 확장시켜서 또 유추를 한 거잖아. 그치? 정치의 경우는 당연히 맞고요. 이 대상의 의미 평가가 아니라 대상의 의미를 확장해서 유추했다라고. 답은 몇 번? 5번이야. 그 다음에 6번. 윗글을 읽은 후에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건 몇 번이에요? 2번이요. 비가 샌 지 오래된 거 말고 세고 조금 있다가 바로 고쳐라는 거지. 그 다음 7번. 윗글에서 글쓴이가 자신의 경험을 제시하여 경험을 제시하니까 어떤 효과가 있어요? 듣는 사람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겠지. 몇 번이에요? 몇 번이야? 4번. 8번 보면은 윗글에 적용된 글쓴이의 발상과 가장 유사한 건 뭡니까? 5번이죠. 그죠? 자, 1번 참새 난다, 기러기 난다, 제비 난다. 그러니까 모든 새는 난다. 이게 뭐야? 귀납이지. 얘네도 날고, 쟤도 날고, 쟤도 나니까 새는 다 날아. 라고 이야기하는 거. 여기까지가 구체적인 사례에서 도출하는 보편적인 원리. 모든 사람은 죽는다. 소크라테스 사람이야. 그러므로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라는 3단 논법에 의한 이게 연역이에요. 맹자 죽었어, 석가 죽었어, 공자도 죽었어. 이들은 모두 사람이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죽는다. 이게 뭡니까? 귀납이지. 이미 죽은 사람들을 예로 들어야 그치 납득이 되지. 다음, 물가가 오르면 소비가 감소한다. 자, 최근의 유가 폭등으로 자 물가가 올랐네? 자가용의 이용이 줄고 대중교통의 이용이 늘어날 것이다. 요거는 논증이 들어있어요? 없어요 지금? 논증이 없지. 왜냐면 근거가 좀 부실하잖아. 여기에서 여기까지 가는 건 너무 같잖아. 그래서 요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답은 이게 유추입니다. 5번이고요. 자, 9번. 이 작품은 교술 갈래의 보편적인 주제 형상화 방법인 무엇의 구조로 되어 있다? 체험과 깨달음, 경험과 깨달음. 2번이에요. 자, 10번요. 이 글의 서술상의 특징. 몇 번? 5번이요. 유추의 방법으로 서술하고 있다. 자, 11번. 4번. 요거 쉽죠? 몇 번이야? 4번이지. 그죠? 막 모의고사에 많이 나오진 않지만 우리 내신에 진짜 자주 나오는 설 2개 봤어 오늘. 잘했고요. 고생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